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는 주말입니다. 오늘은 장자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가 도덕경 얼마 전에 낭독해 드렸었거든요. 좋으셨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노자의 도덕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장자 를 같이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장자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노자 장자에 푹 빠져서 살아요. 오늘 읽어 드릴 텍스트는요, 차창용 시인이 이 장자에 대해서 추천하신 그 글을, 텍스트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책의 유혹이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의 추천 글이고요. 살아가며 사랑하며 기뻐가며 다시 꿈을 꾸며 읽는 책들에 수록된 한 챕터인데요. 이 차창용 작가님은, 시인님은 이 장자를 청소년기에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대학생 때 읽으셨다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시절에 읽었다시는 것 같은데, 그 책을 저는 이렇게 많이 살고서야 겨우 만나게 된 그런 책이에요.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혼자 그 책을 보았을 때는 사실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러 길잡이들을 같이 만나 배웠죠. 철학자 강신주가 그랬고, 또 이 최진석 교수님 또 큰 길잡이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동양학 가르치시는, 동양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강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느 한 권의 길잡이만을 따라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또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 장자를 읽는 사람의 스케일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장자, 노자에 대한 그 독서법은요, 여러 강연, 그리고 여러 연사분들의 강연과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의 해설을 같이 접하시면 그 의미가 굉장히 배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덮고 말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그냥 끼고 살아야죠. 경전처럼 끼고 살면서 날마다 그 다른 맛을 음미하고 또 좀 그런 정신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물음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거울처럼 그것에 비추어서 나는 나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돼요. 육아의 공자, 맹자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다른 그런 만남이실 겁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차창용 님이 붕새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장자 4편, 외편, 그리고 여러 내용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방황 없이 어른이 된 사람도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방황할 시간이 없다. 특히 20살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은 방황할 시간이 거의 없다. 날마다 공부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으며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있는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제가 늘 웃으면서 해왔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책 좀 안 읽었더라면, 세계문학전집 이거 안 읽었더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던 말이 있어요. 뭐 서울대 갔겠습니까마는 저는 나름 그런 방식으로 방황을 했었거든요. 교과서 외에 시험과 무관한 그런 책들을 책 밑에다가 깔아두고 읽기도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온다고 해서 가서는 독서실에서 내 소설책만 보다 오고, 그런 날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덜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방황을 했었는데 요새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학교의 등급이 많이 낮아지죠. 자, 그 시절은 방황할 시간이 없을수록 우리의 불쌍한 그런 힘든 청소년 시절은 방황한 시간이 짧을수록 훌륭한 청소년이며, 모두들 기술적으로 방황하지 않는 길을 택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죠. 아니다, 그래봤자 그들은 방황한다. 네, 방황합니다. 부모님만 모를 뿐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적잖이 방황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방황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이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은 시절, 그들은 어떤 길로 들어설 것인가를 고민할 때마다 방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력은 없는데도 부모님과 선생님과 주변의 상황은 늘 욕심을 불어넣으니 괴롭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세상 모든 것이 싫어서 무엇이든 거부하고 싶으며,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념 때문에 수없이 강간하는 꿈을 꾸다 도덕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거 진짠가요? 그러면서 방황할 시간이 없는데도 끊임없는 방황 속에 헤매게 된다. 소소한 방황 속에 헤매죠. 큰 방황은 좀 많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만, 가끔은 지인들의 그런 자녀, 조카들 얘기 들으면 그래도 거세게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더라고요. 아니면 자기의 시간을 일정 기간 확보를 해내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방황이 이렇게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 방황은 또한 너무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방황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최소한 남과 비슷한 정도의 능력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황이다. 더욱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한 방법만을 끊임없이 강권한다. 강하게 권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이란 한정되어 있고, 그 성공의 길을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펼치고 있으며,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그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것도 천편일률적이다. 부와 권력과 명예, 오직 그것이다. 모든 학교 교육이 그 길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정교육 또한 그러하며 학교 밖의 사교육은 더욱 그렇다. 그리하여 그런 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황을 굳이 끊으라 하고 싶진 않다. 오히려 장려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방황을 굳이 끊으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 방황의 색깔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방황은 성공적인 삶보다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 방황의 색깔을, 방황의 방향을 결정지어준 책이 몇 권 있다. 그중 노자 도덕경, 금강경, 열반경, 법구경, 서머셋 모험의 장편소설 인간의 굴레, 그리고 지금 소개할 장자 등이 그것들이다. 불교 경전들은 우리들이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성공이 실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으며, 서머셋 모험의 장편소설은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노자 도덕경 역시 이름이라는 것의 허상,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따라서 이들 책들이 내 인생의 진로를, 내 인생의 방황의 색깔, 방황의 방향을 결정해준 스승이라 할 수 있겠다. 네, 읽으면서 제가 막 단어를 추가하고 구절을 추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께 이 모독이 죄송스럽게 되지는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읽습니다. 제가 그 속에 저의 말을 불어 넣어요. 중간중간. 그게 저의 독법입니다. 그러면서 작가와 대화를 해요. 그리고 또 나와 대화를 하죠.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 작가의 글을 소재로 삼는 겁니다. 저는 성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정말 자신이 원해서 어떤 사회적인 학습과 주위의 기대, 그런 것에 의해서 세워진, 만들어진 욕망이라고 하면 안타깝죠. 아마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을 텐데, 그런 사회적인 주입이나 학습, 어떤 주변의 기대, 이런 것들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였더라고 하면 그가 희생했던, 그녀가 희생해온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순수한 나만의 욕망, 모든 것을 제외시켜 놓고 봤을 때 나의 욕망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그 내가 놓쳐버린, 포기해버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혹여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안 온다면 모르겠는데, 혹시 오게 된다면 그 얼마나 지나온 세월에, 내 시간에, 그 과정에서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얼만큼 많은 후회가, 안타까움, 속절없이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에 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반드시 잘못되었다, 아니면 학급이다, 뭐 그렇게 매도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누구의 의지에 의한 것이냐,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요. 자, 이 작가님과 장자와의 만남 속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죠. 그런데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24살 때 읽은 장자 또한 내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책이다. 장자라는 책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고, 최지충의 만화, 이 최지충님은 대만의 만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 동양 고전들을 만화로 그려내셨는데 그 중에 장자도 포함되어 있었나 봅니다. 최지충의 만화를 통해서도 그 사상에 약간은 접하긴 했었다. 그러나 그건 단지 맛보기에 불과했고, 장자는 실로 아주 장중한 교양곡이었다. 우주적인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통한 탁월한 비유가 그야말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으며, 그 공간에서 온갖 악기가 다양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뽑아내고 있었다. 그때부터 장자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아직도 그 진수를 제대로 파악하진 못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곤 한다. 이 장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성서를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 그 마음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장자라는 책이 내 서가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기운이 한 차원 고양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가 해요. 생각해보면 내가 장자를 읽은 것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 장자는 청소년기에 읽어야 마땅하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에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말이다. 네, 이 부분에서 좌절하게 되는 우리 중장년들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어디 뭐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니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뭐 나이가 대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나의 정신적 수준과 내 방황의 정도가 청소년인가 아닌가를 좌우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아직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거나 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이지 않은가 해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니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우리 장자 함께 하시자고요. 이 책이야말로 좁은 성공의 허무함을 가장 잘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자가 시적이고 아주 잠언적으로 그 직접적인 의미를 이야기했다면 도덕경에서요,
장자는 이른바 우원으로 우화, 이솝 우화할 때 그 우화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원으로 이루어져 훨씬 재미있게 도가 사상의 진수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인물은 전국시대, 춘춘 전국시대의 그 뒤에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인 기원전 370년부터 280년 무렵 중국 송나라에서 살았던 인물로 이름은 주이다. 유럽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연대가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전국시대의 전쟁과 사륙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환멸스러운 현실을 뚫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 따라서 장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점이 사실 되게 놀라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거의 같은 시기에 육아의 공자가 있었고요. 뒤를 이어서 맹자가 나오죠. 공자와 노자가 비슷한 연배였고 노자가 20살, 20년 앞서 태어났다는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그분들이 거의 그 네 분들이 거의 비슷한 연대를 사셨어요. 그리고 철학의 내용이 공자의 육아의 내용과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담긴 그런 체계가 철학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리적인 위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흐름, 변화, 진화되어가는 양상, 트렌드가 거의 유사하지 않았나, 그런 시대의식이 좀 있지 않았었나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비슷한 면이 발견되는데 그 이후에 이 플라톤의 사상들이 쭉 전해져 내려오고 그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로 한참 동안 그 유럽의 중세를 지배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근대로 넘어오고 그러다가 칸트를 거치고 니체에 이르러요. 그 시기가 굉장히 후반입니다. 니체가 이제 100여 년이 됐어요. 니체의 그 대작들이 남겨진 그 시기가 이제 100년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체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장자의 사상이 세상에 육아의 공자를 지나서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에 1100년, 1200년이 아니라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이 장자라는 인물, 장자라는 그의 사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중국 대륙으로요. 이거는 동양이 서양보다 얼마나 앞설 수 있나, 정신적인 그 뿌리가 얼마나 더 깊을 수 있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무한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은가. 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들에 의해서 제국주의 침략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산업화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개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굽실거리며 조아리며 선진국으로 지켜 세우며 그들 나라를 그렇게 살아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왔던 역사가 굉장히 짧고, 전체 긴 역사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짧고, 그리고 정말 그 개인으로서의, 사회로서의 그 사유의 깊이로 치자면, 그 뿌리 깊음으로 치자면 어떤 신에 기대지 않고 인간 자신의 그 사유와 덕성, 그리고 갈고 닦음, 수련, 이런 것들에 의한 그 내면의 깊이, 이런 것들로 치자면, 뭐 이건 게임이 되지 않게 동양이 우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긍심이 폭발해요. 아마 이런 분들이 저처럼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서양에 있는, 특히나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연구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동양을 다시 보고 동양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붐이 한 동양에 대한 다시 보기, 그리고 동양에서 배우기, 동양의 역사를 고찰하기, 동양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 혹은 20년 전서부터 엄청난 그 관심을 갖고 한 분야로 한 연구의 분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접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다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책에 집중해서 텍스트를만 읽을게요. 따라서 장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자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필이 꽂혀서 다른 얘기로 빠졌습니다. 이 자유를 주장한 그 장자의 빠름, 동양 철학의 빠름, 프랑스 혁명의 그 자유 언제였죠? 1700년대였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는 기원전 370년이에요. 그러나 그의 자유는 현실 도피나 초월이 아니며 오히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은 때로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여준다. 현재 남아있는 장자의 저작으로는 모두 33편이 있는데, 33편의 편이라고 하면 챕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4편이 장자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고, 외편과 자편은 4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편만 제대로 읽는다면 장자 사상의 진수는 거의 맛보는 셈이 된다. 자, 이제 장자 속에 나오는 우원 스토리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 겨우 스토리가 나와요, 세상에. 동양학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죠? 그것도 동양스러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네요. 자, 제목, 이 추천글에 제목 붙이신 것처럼
붕새의 날개입니다. 저는 붕새의 날개라 읽고 붕새의 자유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장자는 붕새의 비유로부터 시작한다. 북명에 커다란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곤이다.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해 붕이 되었다.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얘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붕의 크기는 몇 천 리에 달하는지 알 수 없고 붕이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을 가득 뒤덮은 구름을 연상시킨다.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세요. 매미와 비둘기가 이 붕새를 비웃으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날아도 박달나무나 느릅나무에 부딪힌다. 그런데 어찌하여 붕은 구만리나 솟구쳐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라고 장자 소요유 편에 나와 있죠. 매미나 비둘기가 어찌 붕새의 뜻을 알겠습니까? 매미나 비둘기가 작은 지식이라면 붕새는 아주 큰 지혜를 상징합니다. 큰 지혜, 큰 덕성, 큰 자유를 상징한다고 덧붙여 볼게요. 어찌 작은 지식으로 커다란 지혜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찌 작은 덕성으로 커다란 덕성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찌 작은 자유로 커다란 자유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역시 제가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모든 개성들을 파괴시키죠. 성공이라는 절대 지상의 목표가 아니면 그 무엇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황은 가치 없을 겁니다. 가치 없는 방황일 겁니다. 하나마나한 시간 아까운 방황일 겁니다. 안 하느니 못한 방황. 이렇게 장자는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하나하나 설파해 나가요. 장자 속에서요. 그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지인, 신인, 성인을 들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공과 이름의 굴레를 벗어났을 때 진정 자유로운 지인이나 신인, 그리고 마침내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공,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자랑할 만한 것, 칭찬받은 것들, 성공해서 얻은 무엇, 그리고 나의 이름의 굴레, 나의 명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벗어났을 때 진정 자유로운 지인이나 신인,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갇혀서 그것에 도취해 있을 때 도취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에 꽉 갇혀 있을 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다른 것들은 배척하게 되잖아요. 부인하게 되고. 그런 굴레를 벗어나서 좀 더 큰 경지에 지혜로, 덕성으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성인의 경지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분별심으로 바라보아서는 아니 되며 만물을 하나의 근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하나로 본다는 것은 또한 만물을
각기의 본성에 따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만물의 개성을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모두 하나의 원리에 통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지죠.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사유가 아주 심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터득하면 곧 도를 얻은 것이다. 장자에게서 도란 우주의 실제로서의 자연을 말한다. 제 경우엔 도를 다 갖지 못하겠죠. 죽기 전에 도달할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씩 그 도에 가까운 쪽으로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리가 되게 단순해지고 하나의 원리라고까지 하면 꼭 도인이 된 것 같으니 그럴 리는 없고 이해하는 사물을 이해하는 나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마치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가듯이 그런 큰 원리가 크고 이 예외가 줄어드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 같다고 표현할까요? 마음이 넓어지죠. 여간에선 화가 나지지 않아요. 세상 만사에 대해 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나를 제외한 사회현상과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일이언정 그로 인해서 분노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저의 에너지와 주의를 분산시킬 일들이 적어집니다. 하나의 원리로 깨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 아직 때가 안 이렇거니 그런 사회, 그런 개인에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지게 돼요. 이 짧은 생에서 너무 불편하게 화내면서 언쟁하면서 그런 것을 혹은 지켜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장자에 따르면 일체 만물을 긍정하고 그것에 인간의 작위를 가하지 않을 때 진정 평화로운 사회가 되며 또 자기를 잊고 자연을 따르면 제왕과 같은 인물, 즉 장자의 표현에 따르면 응제왕이 된다. 이 응제왕은 절대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는 무위 자연의 다스림을 행하는 사람이다. 높은 경지의 차원이 다른 다스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장사상이라고 하면 그 육아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평천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자연 속에 나를 맡기고 자연과 같이 살리라로 많은 오해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의 이 도가 사상은 오히려 육아보다 그 평천하의 열망이 더 거세요. 그런데 그 열망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육아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다른 그런 평천하입니다.
절대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그 존재가 내재하게끔 하는, 그런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체제를 지향한다고 할까요? 그것의 핵심은 각각의 정신혁명, 그것에 의한 자발적 의지에 행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세상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어떤 원리에 의해 지배받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다들 생각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에 의한 삶을 스스로가 각성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평천화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자세와 덕성, 자유,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장자라는 책입니다. 절대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는 무의 자연의 다스림을 행하는 사람. 물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작은 지혜에, 작은 자유에, 작은 덕성에 집착하지 않는, 작은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자의 사상은 비현실적인 듯 하면서도 매우 현세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치면 이만한 자기 개발서가 없습니다. 현세적이면서도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장자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일 것이다. 그 자유를 위해서는 큰 지혜가 필요하다. 장자는 커다란 지혜는 아주 한가롭지만 자그마한 지식은 몹시 바쁘다. 훌륭한 말은 담백하고 맑으나 하찮은 말은 따지고 헤아린다고 재물론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자그마한 지식만을, 자그마한 성공만을, 자그마한 지혜, 자그마한 자유, 아주 작은 덕성만을 주입하고 있죠. 그리하여 나는 우리의 후배들이, 장자를 늦게 읽는 사람은 다 후배인 겁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장자를 읽고 더욱 넓고 커다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경계해야 한다. 이는 장자가 경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장자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 속의 가르침들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장자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장자가 이야기해요. 노자 도덕경에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원 불변한 도가 아니다 라고,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죠. 그랬듯이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도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노자나 장자의 말에 얽매인다면 그 또한 작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일체함이 있는 법은 꿈이요 환이요 거품이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생이란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다. 그 허무한 인생에서
찰나와 같은 그 아슬아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분별하는 것이 무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헛된 방황만 일삼아서는 안 된다고 작가님은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뭐 헛된 방황 또 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방황이 어떤 방황인지 알기만 한다면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어떨까 해요. 꼭 이게 좋고 이게 옳고 이게 맞고 정답이고 저건 아니고 저건 마이너스의 삶이고 저건 조금 덜 충분한 삶이고 이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 삶이 이렇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를 스스로 그녀가 의식하고 있기만 하다면 그 다음은 그와 그녀 각자의 몫이죠. 아니요, 그냥 그건 조차도 제 바람이에요. 그냥 제 나름의 이 습관이죠. 좀 이렇게 안 됐다 생각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냥 그 사람이 좀 안 됐어서 방향을 모르고 사는 게 좀 안 돼 보여서 그냥 너의 방향이 어느 방인지 정도만 좀 알았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그 안쓰러운 마음인 거지 그조차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는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체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일 거예요. 남들이 어떤 애 만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그런 체제로부터 상처받지 말고 내 삶을 지배당하거나 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이러지 말고 나를 지켜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기에도 이 짧은 찰나와 같은 인생이 흘러갑니다. 자, 장자가 오늘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방황은 하되 고작 남을 딛고 일어서는 일에 급급하는 그런 방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후배들이요. 제가 아까 후배 작년 노년도 후배일 수 있다고 아직 장자 안 보셨으면 후배인 거라고 이분에게는 말씀드렸죠. 창창한 후배들이요. 저 창창한 길을 볼지어다. 빽빽한 사람들 틈에서 서로 키만 재지 말고 붕새가 구말리 장천을 방황하듯이 넓고 넓은 길로 들어설 일이다. 아니 최소한 빽빽한 길을 갈지라도 저 넓은 길을 한 번씩이라도 바라볼지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 계속 내리는 주말일 거라 해요. 충분히 비 덕분에 실내에서 충분히 쉬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미셸이었습니다.